키워드로 더 깊이 들여다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최서원의 작전입니다. 개명 전에 최순실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서원은 국정농단 혐의로 대법원 제3고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있죠. 네. 이 시점에서 최서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출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280쪽 분량인데 3년에 걸쳐서 최서원이 수기로 직접 작성한 건데요. 네. 보시면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 독일 생활, 검찰과 특검에 관련된 내용, 재판과 구치소 얘기 등 모두 8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책 출판 배경을 두고서 제대로 판단을 받을 자료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고 하지 않고 작전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옥중일기 내용을 보면요. 당시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이 수사검사를 이니셜로 H검사, S검사, L부장검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네, 이 최서원은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 날이 오면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적어놨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최서원의 옥중일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죠. 이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명숙 측의 변호사분들이 한명숙 그다음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최서원 같은 수준의 옥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를 보면 삼성 측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입장문을 내기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이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이 최서원 역시 비슷한 작전,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러 이틀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네. 검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 수사팀은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입장이라면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최서원 측에서 하는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서원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었죠. 이 모레 네. 선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맨발의 소녀입니다. 이거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이 지난 6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저희 MBN에서 이 계부에게 학대를 받아서 온몸이 멍투성이에 또 달군 프라이팬에 이 손가락을 찢어서 지문이 없어져 버린 이 9살 여학생의 모습, 이 단독으로 그 영상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상당히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아이를 학대한 계부, 또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친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를 다 그렇게 구속영장 신청하면은 아이가 3명 더 있던데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상당히 어리던데. 맞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학대당한 9살 아이 외에도 이 부부 사이에 직접 낳은 3명의 아이가 더 있는데요. 네. 나이가 1살, 5살, 6살로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둘 다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된다면 남은 자녀에게 이 양육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는 있지만 이 학대에 가담한 혐의 등이 밝혀진 이상 두 사람 모두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육의 문제 때문에 구속은 한 명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친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질환인데 이것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또 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기시감이 좀 있긴 있어요. 이 학대당한 맨발의 소녀 얘기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억하실 건데요. 2015년 12월 한겨울이었는데 네. 인천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이 집 배관을 타고 탈출했던 11살 여자아이가 이 배가 고픈 나머지 슈퍼마켓에서 막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2년 동안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친부였죠.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이가 11살이었는데 몸무게가 16kg에 불과했거든요. 예. 이 앙상한 모습, 온몸이 곳곳에 멍이 들고 이 갈비뼈는 금이 가 있는 등 이 역시 국민의 이 공분을 샀었는데요. 당시에 저도 이 사건을 취재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당시 이야기가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뭐 추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아이를 학대한 아버지는 징역 10년이 확정돼서 이 복역 중이고 네. 아이에 대한 이 친권 상실했습니다. 네.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시설에서 계속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 문제는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 중에 이 10명 중에 8명이 결국에는 다시 학대가 발생한 그 가정에 복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대 초기 단계에서 뭐 아동기관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수준이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격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아동보호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결국에 가정에 돌아간 피해 아동이 또다시 똑같은 그 학대 환경에 다시 놓여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칫 이번 학대받은 소녀도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걱정입니다. 아동 학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가방 안에서 숨진 아이 사건,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그 사건 말씀이신데요. 9살 남자아이를 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서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동거녀인데 내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근데 경찰이 이 동거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서 이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위기 아동을 학대하는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살펴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